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광고 말씀으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사건 반장, 이 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덕분에 정말이지 저희 무럭무럭 살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성원에 부응하고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사건 반장으로 변신합니다. 오프닝부터 싹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요 패널분들과 함께 더 재밌게, 더 유익하게 다른 채널로 가시고 싶어도 도저히 그러실 수 없게끔 진짜 싹 바뀝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아파트에 택배를 나르던 택배기사가 입주민 개에 물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료비를 달라고 했더니 왜 피라도 흘리셨어? 도리어 폭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난 7년간 5,600여 명에게 56억여 원을 뜯어낸 사기 조직 총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단 징역 20년 구형됐습니다. 자,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방송인 박신영 씨. 어제 검찰이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사건 반장 안 하는 날엔 이유 없이 짜증이 나요 하신 미국 LA의 신디 킴님. 사건 반장은 역시 의리로 봐야 제맛이지 하신 지나 킴님, 황다현님, 하은님, K1님, 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기업 회장 아들이 마약성 물질도 흡입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중 개물림 사고를 당한 택배기사가 치료비를 청구했다가 오히려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개편을 한다, 싹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각자의 생각들을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계시는데 양원부 이제 갈리는 거냐, 잘리는 거냐, 너무 반가워하시는데요. 제가 서운하게 정말. 네, 저 계속 합니다. 죄송하지만. 자, 그리고 또 우리 오윤성 교수님, 그러니까 이 중장년 여성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오윤성 교수님의 출연 일자가 하루 더 늡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라고요? 네, 그렇게 전해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사건 반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네. 희생해야죠.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만 농담입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계속 나오셔야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개편에 이걸 조금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오프닝 때부터 제가 어디선가 이 세트 어디에선가 갑자기 짠 하고 튀어나옵니다. 오, 예, 뭐지? 약간 그 SNL 같은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같이 조금 시작부터 좀 활기차게 좀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성공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바로 시작하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미성년자의 약물까지.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죠. 유명 그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 이 불법 촬영 관련 소식. 자, 60여 개의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더 나왔죠. 네, 어제 이 남성이 침실이나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성관계 영상을 찍고 또 몰래 보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찰은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100여 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애초 발견됐던 그 영상, 그러니까 한 6개월여 동안에 62개의 영상을 촬영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기겁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나온 영상, 불법 영상 아주 오래전부터 촬영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자료화면 나가는 것처럼요. 이 정도면 거의
편집 중인가 싶을 정도예요. 맞습니다. 2013년부터 저렇게 연도별로 그리고 월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뭐 숙박업소라든가 다양한 곳에서의 장소에서의 촬영한 영상 100여 개, 사진도 한 120여 장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성 그냥 아예 그냥 미성년자를 소개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보자 입장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범죄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성년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한다면 죄질의 문제는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미성년자에 근접하는 사진과 사람들을 만나는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03년생을 만났다. 그 당시에 만 18세에 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올 1월까지 최근까지 03년생 6명, 04년생 1명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사람도 뭐 할 말은 있겠죠. 할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일부러 나 미성년자 찾은 건 아니다. 20살만 소개해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더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리해 놓은 거에 나이를 적어놨잖아요. 예, 예. 나이를 적어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다. 그럼 왜 미성년자 몰랐다는데 나이는 왜 적어놨냐 그러니까 듣고 알았으니까 그때 적은 거라는 거예요. 자, 소장님, 앞서 이제 양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진짜 연도별로, 월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 참 저는 이게 그리고 정말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수백 차례 그런 촬영을 했다는 거 보면서 당연히 이건 뭐 관음증, 뭐 성도착. 저는 약간 그 중독도 있다 이거는. 네.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네.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허약한 자존감을 이런 식의 어떤 여성과의 관계나 이런 걸로 채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과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본인의 열등감을 채워주는 것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독적으로 많은 숫자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저질적인 사건에 논평도 하기 싫은 이유가 저희 아들이 0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의 친구들이 그 여자아이들이잖아요. 예. 너무나 풋풋한 소녀 18살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예. 자, 보통 이런 불법 촬영에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약물이죠. 자, 불법 마약에 대한 역시 사실도 드러났어요. 네, 애초에 영상을 제보했던 제보자, 이 불법 촬영뿐 아니라 이 남성이 불법으로 마약성 물질을 흡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케타민인데요. 케타민은 강한 중독성 때문에 병원에서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투약하면 정신을 잃을 수 있어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높은 약품인데 일단은 이 케타민 전자담배 기기로 피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승 의원님, 우리 네. 가족 여러분들도 이 남성의 어떤 신원에 대해서 일부 매체에서 특히 뭐 어떤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마약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정말 일 커지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이 남성 우리는 지금 이름도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떤 특정 어떤 기업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 동영상 자체가 불법 촬영물이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신상 공개해야 되는 사건이고 또 지금 갖고 있는 이 케타민이라는 그 마약성 물질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케타민 이거 그냥 마취약이잖아요. 이거 그냥 신기해서 한두 번 했는 게 다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케타민을 어떻게 구입했는 거냐 물어보니까 뭐 제 주위 사람들이 가져왔는 거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제가 돈을 내고 뭐 그들이 필요하면 그들이 돈을 냈을 거예요. 라고 너무나 제3자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해 여성들
사실 케타민에 대해서 스스로 그 케타민을 했는 것이지 피웠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권유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데, 제보자의 얘기는 또 전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인 30대 남성에 의하면 이 권 씨가 여자들이 이제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에 나가려고 그러면 베란다 나가지 말고 그냥 실내에서 피워 이런 식으로 이 전자담배를 건넸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약을 권한 거나 똑같은 건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 속의 일부 여성들이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 남성 어떤 혐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불법 촬영, 카메라에 온 불법 촬영, 거기에 이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성폭행을 저지른 거라면 중간간까지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아들이 사고를 치니까 그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들도 막 그 과거에 나왔던 얘기들이 다시 이렇게 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7년 전에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해당 골프 리조트 이 빌라가 있답니다. 그 리조트 안에 거기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에게 공사 대금 대신 골프장 이용 선불 카드를 받아가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회장님 너무합니다.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그 고발 프로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 집 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그 얘기가 지금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거 저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피도 안 났으면서 점점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개에 물린 사고였어요. 네, 맞습니다. 30대 여성 택배기사 얘기인데요. 평소랑 다름없이 지난달 30일에 그 한 아파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오더니 오른쪽 정강이를 물어뜯었습니다. 이빨 자국과 멍이 남아서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머머머머 괜찮으세요 하면서 어디 다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뭐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만 제 반려견이 이쁜 거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제가 이쁜 반려견의 모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반려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 반려견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멍들었네. 아프면 병원 가세요. 아니 이게 말이냐고요. 아니 사람이 강아지한테 물렸으면 그 강아지 물린 사람에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맞지. 어머, 멍들었네요. 한번 병원 가보세요. 제가 두 손에 분리수거 때문에 강아지를 재지 못했어요. 어머,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승희 의원님이 일부러 막 목소리를 조금 너무 버릇없이 이렇게 딱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상황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보다 더 담담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머, 물렸네. 멍들었네. 병원 가요.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뒤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다음이었답니다. 택배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물렸으니까 뭐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청구하니까 그 견주 측에서 팍팍팍팍 뭘 쏟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분이 병원 왕복 왔다 갔다 하시고 치료비도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사이 일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15만 원 청구했어요. 15만 원. 15만 원 청구했는데 그렇게 견주 측에 연락을 했더니 견주 딸이 걔한테 물렸다고 지금 이용하고 협박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무슨 피가 났냐, 옷이 찢어졌냐, 그 정도 상처 갖고 무슨 응급실을 가냐, 그럼 병원에서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반말로 한 거예요, 택배 기사분한테. 그러니까 기사분이 반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돈 얘기 안 하면 존댓말 해주겠다. 돈 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건 뭐 기본적으로 원래 반려동물뿐 아니라 모든 동물과 관련해서 그 동물 때문에 피해를 입잖아요. 무조건 손해배상해 주라고 법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따로 법이 있어요. 그냥 뭐 따질 것도 없이.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아마 뭐 100번 양보해서 그 견주의 입장을 조금만 뭐 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15만 원을 청구를 한 걸 두고 이 강아지가 푸들이었답니다. 푸들한테 물린 걸 가지고 15만 원을 청구했다 하니 이거 이 사람 작정하고 아주 그냥 돈을 뜯으려고 그냥 작정을 했구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저런 반응을 낸 것 같은데 자 소장님 그래도 네. 그건 아니죠. 왜 반말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네,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당일날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 딴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의 딸인 것 같아요. 그분의. 예, 그 딸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뭐 얘기한 걸로 우리 어머니가 사과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나중에 듣고 나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돈 뜯으려고 이러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이제부터 연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말로 뭐 돈 원하는 거 아니야? 돈 안 원해? 돈 원한다고 안 하면 내가 존댓말 쓸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싸우자라는 걸로 나오는 거죠. 참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 뭐 영어 영미권 국가에서야 그냥 그냥 영어로 하면 한다지만 우리나라는 이 존댓말 이거 안 쓰면 일단 거기서부터 확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 의원님? 사실 미국에서도 존댓말은 없지만 존댓말이라는 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김면 영어를 못해서. 예, 저도 못하지만 플리즈란 말 한마디는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플리즈 없는 거잖아요. 야, 돈 줄게. 플리즈. 뭐 이게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제일 마음이 좀 답답한 게 물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건 돈이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견주의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좌 하나 보내시죠. 당신이 제일 원하는 돈을 드릴게. 그거는 좀 이 말은 좀 이게 만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인격적인 어떤 그 객체고 돈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정중한 사과부터 하시죠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병원 치료 잘 받으시라고 전화번호 드리면서 사과한 거 기억나시지 않느냐. 그 뒤에 있는 말이 정말 또 맞으면 저 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기억 상실증에 걸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은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일단 그 집에서 키우는 푸들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제3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 지금 폭발하겠어요. 지금 너무 막 격한 반응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견주 측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 양 변호사님 이 택배 기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몸이 사업 미천 아닙니까? 네. 몸을 다치게 되면 그냥 일을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개한테 물리면 뭐 키우는 쪽에서야 견주 측에서야 이 개가 뭐 주사도 맞고 뭐 해가지고 문제 없다라고 하겠지만 물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당연히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라고도 있지만 동물은 따로 규정을 둬서 동물 점유자나 소유자는 동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위험 피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 잘하신 게 그때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비 말고도 이분이 낮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한두 시간이 빠졌다면 아시잖아요. 택배기사분들은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녀요. 그거 하나하나 나를 때마다 큰 돈 아니지만 그거 차곡차곡 모아야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뺏긴 것에 대한 배상도 사실은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반말한 거 이런 거 제가 따지지 않겠고요. 근데 예.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호미로 막을 거 가리로 막는다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게 만든 게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거 고소하게 되면 벌금까지 물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막을 수 있는 일, 작게 막는다는 표현도 이상하긴 하지만 정당하게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시는 게 조금이라도 오히려 나은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그 발단이 결국은 분리수거를 하느라 양손에 이렇게 쓰레기를 들고 있다가 개 줄을 잡지 않고 그냥 풀어놓은 상태에서 막 달려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걸 문 건데 소장님, 네. 소장님 반려동물 안 키우셨죠? 저 키워요. 키우세요? 저 강아지 키워요. 근데 네.
저런 적 없어요. 왜 분리수거를 하는데 내가 손이 없는데 강아지를 왜 데리고 나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물게 하고. 사실 예를 들어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다른 강아지가 저를 물었다 또는 핥혔다. 뭐 파상풍 걸릴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광경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예쁜 아이라도 당연히 병원 갑니다. 솔직히 15만 원 많이 청구한 거 아니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견주 측에서 다시 한 번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국내 최대 규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일당들이 법정에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7년간 5,600여 명, 무려 56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국내 최대 규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일당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내 1세대 온라인 사기단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정말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다른데요. 백 기자가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누가 그렇게 사기를 치나 했는데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당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7년간 5,600여 명 대상으로 56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에 허위로 매장 정보나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서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중고나라입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친 일당입니다. 자, 그래서 중고나라 측에서도 이자들에 대해서 정말 엄한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막 요구까지 했던데, 자, 범행 횟수만 5,000차례가 넘고요. 피해액이 무려 56억여 원입니다. 네. 자, 굉장히 장기간 이루어졌어요. 네, 이게 2014년 7월 31일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5천 건이 넘는다는 게 피해자가 5천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액수도 56억 원에 달하는 그런 것이고요. 보면 사장단, 모집책, 통장 모집책, 판매책, 그리고 이것도 돈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상자산 이용법, 이런 거를 다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사건 반장에서 가끔 이른바 조직폭력배 이런 사건도 다루긴 하지만 예. 조직폭력배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불법적인 수익은 다 이런 데서 나오니까 폭력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이에요, 다. 예.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정말 이 조직으로 운영이 됐던 건데, 자, 제가 말이죠. 보통 승희 의원님 그런 얘기 들으셨죠? 뭐 내가 무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슨 좀 묵직한 이런 무게가 나가는 상품을 시켰는데 딱 택배가 왔어요. 묵직해. 그래서 제대로 왔구나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벽돌. 이거 누가 했더니 얘네들이 했어요. 그걸. 사실 우롱하는 거죠. 지금 이 자들이라 그럴게요. 이 자들이 한 행동을 보면 사실 범죄단체 조직죄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뭐가 더 마음 아팠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 56억을 했으면 그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는데 5천 명에 56억이면 진짜 서민들의 주머니 돈이거든요. 그 주머니 돈을 진짜 7년간에 걸쳐서 야금야금 저렇게 빼앗아 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종의 여러 어떤 군대를 만들어서 가구 매장, 뭐 골프 매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냉장고, TV, 휴대전화,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올려놓은 글을 보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안에 벽돌을 집어넣는 그런 흉악한 일까지 범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카톡 저걸 보시면, 스크린샷을 보시면 뭔가 이제 중고거래를 해놓고 나서 찜찜한 느낌이 들자 당신들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좀 뭐 신분이 확실하다는 걸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딱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안심이다 하겠죠. 자, 그런데 저게 다 가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승희 의원님, 네네. 진짜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는데, 몇몇 고객들이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환불해달라, 돈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됐어 그러면서 막 거기다 뭘 했다면서요. 테러를 했는 거예요. 이게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상해요. 이거 좀 환불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 거 아니에요. 그 주문했는 사람의.
그 주문했는 사람의 정보인 전화번호를 통해서 음식물을 주문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자로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행동까지 했다는 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범죄의 형태뿐만 아니라 범죄의 죄질도 매우 맞습니다. 나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어떤 여성분이었나 봐요. 피해자가. 그것 역시도 카카오톡 이렇게 스크린샷이 있던데 제가 봤더니 돈 돌려주세요 제발 했더니 이자들이 야 사진 보내줘봐요. 바로 송금해 줄게.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요? 얼굴 보이게 옷 벗고 찍어. 그러니까 이 정말 절박했나 봐요. 이 여성분이. 지금은 직장인데 집에 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예? 사람을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다 게다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더 저지를지 그러니까요. 모르는 그런 상황. 이때는 거의 이제 정말 스스로가 저런 꼴이가 됐다는 이게 자괴감 완전히 영원히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그렇죠. 거예요.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너무 기가 막히죠. 도대체 뭐를 잘못했다고 이런 거를 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중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일한 아르바이트비를 고스란히 날린 사람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돈을 모았던 놨던 효자도 날린 적도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순진한 여성분들 당장 이 돈이 너무 꼭 필요한 여자분들이 이런 협박에 약간 그 이성을 잃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돈 잃은 것도 서러운데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데 이제 신상 정보가 털려서 무섭기도 한 전혀 지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삼중고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자,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피고인들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좀 했습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조직폭력배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넘겨진 혐의가 범죄 단체 조직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폭력배 못지않은 형량을 구형을 했어요. 주총책 징역 20년 구형을 했고 추징금도 16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처벌할 수 없는 게 맞는 범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은 좀 선처를 해달라 이 부분을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범죄 사실 자체에서는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또 가족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걸 고려해 달라라고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가족들은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피해자들의 심경은 그리고 16억을 총책에게 추징한다는 얘기는 그 16억을 가족들은 사실은 같이 썼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족분들도 그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가족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 아니 가족들이야 당연히 선처해달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제 편을 들어주겠죠? 그렇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당연히 제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저희 농담입니다. 집사람이 제 편을 들 거고 저희 딸이 제 편을 들 거예요. 지금 아마 약간 이거 TMI인데 저희 딸이 옷을 지금 고르고 있는데 그 옷 고르는 걸 저한테 지금 카톡으로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그만큼 가족은 끈끈하니까 당연히 아니, 방금 카톡 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럼? 예, 딸내미가 그냥 이 옷이 방송하면서 뭐 자꾸 핸드폰을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러시나 그래. 그거였구나.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은 편 들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거는 법원이 일체 고려하지 않아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5천 명이 이 일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이 상품권도 팔았거든요. 여행권도 팔고 그런 분도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전주여관 강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방송인 박신영 씨에게 금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정리합니다.
자, 한 50대 남성이요. 이 내연녀를 협박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해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50대 남성 사실 이제 가정이 있는 여성을 내연녀로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연녀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던 거죠. 이거 남편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이제 내연녀가 결국 연락을 끊기에 이르렀던 거죠. 그랬더니 직접 찾아가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결국에는 숙박업소까지 데리고 갔던 겁니다. 예. 그 가서 휴대폰 뺏고 옷 뺏고 또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헤어지겠다고 여성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성폭행까지 했던 거예요. 아휴,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으로 경찰이 출동해서 이 50대 남성 검거를 했습니다. 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DNA를 채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경찰이 이 50대 남성이 DNA를 채취했더니 결국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11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DNA 채취를 해서 그 DNA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이후나 이전에 뭐 그냥 이 범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범죄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 대조를 하게 되는데, 이 남성 지금 이루어났는 게 2021년 5월인데 2009년 6월에 여관에 들어가서 성폭행했는 미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미제 사건에서 DNA를 딱 채취했는 그 내용과 매치를 시켜보니까 이 남성 2009년 6월에 여관 객실 침입죄로 인한 성폭행 범죄 자의 DNA와 동일한 DNA로 지금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성폭행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난 주거침입 강간이라 그러거든요.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주거침입 강간죄까지 같이 병합돼서 재판받고 있고, 지금까지 이러한 DNA를 통해서 과거에 있는 장기 미제 사건의 어떤 범인이 밝혀진 게 무려 2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연녀 폭행 강간 50대 남성 12년 전에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던 그 사건 범인 진범으로 밝혀졌다는 건데, 자, 그럼 2009년 그 여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네, 신기현님이 조금 전에 설명은 해주셨는데 2009년에 생긴 사건인데요. 새벽 시간에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여관에 남성이 침입을 합니다. 새벽 5시쯤이었는데 20대 여성이 자고 있었는데 이 모르는 20대 여성을 성폭행을 한 겁니다. 범인이 당시에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을 했고 목격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그 범행 현장, 그 여관 범행 현장에는 결정적 단서, 안타까운 게 아니죠. 결정적 단서가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재판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폭행범의 담배꽁초입니다. 자, 이 담배꽁초가 정말 12년 장기 미제 사건에 정말 그 빈틈을 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 성폭행도 굉장히 잔혹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잔혹했는지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 피해 여성 이불로 덮어놓고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얼굴을 몰랐던 거죠. 단서라고는 남은 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거기 또 버리고 갔던 겁니다.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12년 동안 고의 보존돼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이 당시 기사를 보면 2009년 사건 당시의 기사를 보면 이제 뭐 얼굴을 이불로 덮고 가학적인 수법으로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제 가학적이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상황들이 그 상황에서 벌어졌을지 대강 짐작은 가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이 얼마나 이 2009년 사건의 피해자는 12년 동안 네. 아니 범인이라도 잡혔으면은 뭐 그나마 조금 이 응어리가 풀렸겠지만 네. 얼마나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 몸은 그때 그 아픔과 트라우마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뭐 전혀 실마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고통이랑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그 처음 보는 얼굴도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을 덮었다? 그럼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완전히 그냥 범죄의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성욕을 해결하는 그 대상으로만 본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찰이 가학적 방법으로 굉장히 잔인했다라는 말을 표현을 쓴 거 보면 이 여성이 당했을 그 당시의 충격이나 어떤 괴로움은 저희가 좀 상상이 가능하죠. 예. 자, 그런데 12년 전 그 여관 사건의 DNA와 일치한다라는 결과를 이자에게 딱 들이밀자 이 50대 남성의 반응 황당했죠.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데도 나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달 11일에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내가 사실 범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술 내용을 보면은요. 언제 발각될까 두려웠는데 이제 속이 후련하다며 죗값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12년 전 일이 뒤늦게 발각돼서 피고인이 당황스러워서 그랬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만약에 진술을 하게 되면 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자, 소장님. 제가 정말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제 발각될까 두려웠는데 이제 정말 속이 후련하다. 나도 이제 살겠다. 아니 속이 후련한 인간이 12년 동안 세상에 그 내연녀를 협박하고 강간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마음 졸이던 인간이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 내면에 그 도사리고 있던 그런 범의,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의도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지금 또 재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그 뭐 이제야 후련하다라는 말도 좀 어이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지만 이 말은 더 이상해요. 내가 지금 진술한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나와서 진술한다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까 봐 아우 그런 걱정까지. 본인이 누구 걱정을 해주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고스란히 믿을 수 없고요. 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는 100%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승현님 형량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판부 이런 말은 하네요.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수법 역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징역 10년을 하는데 저는 왜 성폭력 범죄에 이리도 법원이 관대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성폭행 범죄 2개거든요. 그럼 앞쪽에 있는 성폭행 범죄가 성폭력 특별법상 주거침입 강간이라고 하면 이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럼 7년 이상의 징역이면 그 7년 이상의 징역의 상한의 2분의 1을 확정하면 7년에서 45년까지 가능한 형벌인데 하한이 7년인데 그 7년보다 딱 달랑 3년 더 높게 선고했는 게 과연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는 거와 형량이 일치하고 있나? 정말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는데 징역은 10년.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재판부가 좀 강력하게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혹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9년 사건의 피해자 12년 동안 내가 누구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12년을 살다가 이제서야 그 범인을 잡은 겁니다. 아니 피해자가 그 12년 동안 사실상의 정신적인 사망 상태에서 그 신음하고 아파했을 걸 생각한다면 자 그런데 보세요. 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0년. 승 의원님. 네. 아 이거 진짜 당한 사람의 고통은 12년인데 말이죠. 저 되게 좀 무서운 게 뭐 이거하고 좀 전혀 다른 사건 딱 한 가지. 지금 저 신상 공개되는 살인 2번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권 씨라는 사람이 그 전에 저질러 놓은 범죄가 특수 강도 강간이었는데 5년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 5년밖에 받지 않고 바로 나와서 또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이 사람 50대예요. 10년 살고 나오면 60이라고요. 60인데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또 안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권재찬이죠. 예, 신상 공개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쏟아진 탄원서입니다. 자, 얼마 전 이 방송인 박신영 씨 기억하실 겁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양 변호사님 먼저 사고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5월이었습니다. 이제 방송국이 많은 마포구 상암동 쪽의 사거리에서 바로 이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희 JTBC 근처에 예. 있는 곳인데요. 저 사거리에
지금 화면이 자료화면이 남아있죠. 하얀색 SUV가 네. 박신영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었고 황색불로 바뀌었는데 급하게 사거리를 지나다가 또 붉은 빨간불이었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도 진입을 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충돌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신호도 위반한 거지만 박 씨 주행 속도가 무려 102km였던 아이고. 겁니다. 저기가 주행 제한 속도가 40km 구간이거든요. 그 바람에 사실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예. 저 지금 저 교차로 바로 이 화면을 중심으로 왼쪽에 상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저기가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는 존이거든요. 자, 소장님, 일단 저 뭐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박신영 씨가 이후에 뭐 과실도 인정을 하고 또 사과문도 직접 올리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박신영 씨 굉장히 이 착잡한 마음으로 여러 번 사과하고 있어요. 그 사고는 5월 10일에 났는데 이제 5월 12일 이틀 후부터 본인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그때 이제 다 인정을 합니다. 나는 황색불에 지나갔고 과속을 했고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를 드렸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은 댓글들로 이제 유가족을 좀 비난하는 글도 많았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인에 대한 비난을 멈춰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유가족께 사죄를 드린다. 그다음에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밟고 평생 속죄하겠다라고 남겼습니다. 자, 일부 누리꾼들이 유가족들을 비난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오토바이 사망자가 빨간불에 그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저런 변이 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박신영 씨도 잘못을 했지만 뭐가 됐든 단초는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었는데 말이죠.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는데 검찰에서 밝히는 내용은 이 박 씨도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즉 노란불인데 만약에 진입해서 노란불로 바뀌었으면 신호 위반이 아닌데 노란불로 바뀌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하면 그건 신호 위반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시다시피 40km인데 1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을 했다는 점, 그 점이 매우 중요한 과실의 위반이다라는 걸 짚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 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한 점은 분명히 참작될 수 있지만 이 점만으로 형이 면책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검고 1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이게 사람에게 죗값을 치를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죗값을 치르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자유를 박탈하면서 노역,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교도소에서 일정한 작업을 통해서 죗값을 치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사람이 자유만 박탈하는 그런 어떤 죗값의 치름이 있는데 진역은 노역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과실범이기 때문에 검고 1년을 그 검찰은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둬놓기는 하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혐의다. 예. 자, 어제 박신영 씨가 최후 진술을 했더라고요. 네, 박신영 씨는 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죄송하다.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변호인은 이제 박 씨가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를 많이 한다면서 또 사고 후에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계속 치료를 받고 방송 활동도 못하고 있는데 이 점을 좀 참조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박신영 씨의 변호인이 저도 아는 법조인이라서 저도 뭐 재판을 조금 눈여겨보긴 했었는데 이 재판부에 따르면 이 박신영 씨를 좀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특히 배우 안성기 씨도 뭐 이렇게 탄원서를 냈다고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친구, 어머니 또 어머니의 친구까지 계속해서 이 피의자에 대한 탄원서를 계속 냈었고요. 선처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배우 안성기 씨의 탄원서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좀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안 씨는 특이하게 자신이 안성기라는 점을 밝히려고 한 건지 탄원서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붙였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지금 백 기자가 설명한 대로 앞서 그 중고 거래 사이트 사기범들 같은 경우는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그것과는 별개로 그 상관없이 이 경우는 피해자 유족들이 네.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약간 좀 예. 네. 그렇죠. 눈이 가네요. 일단 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지인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한 거고 또 이제 피해자의 가족까지 이렇게 탄원서를 냈다는 거는 일단은 박신영 씨가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 유족들에게 죄를 용서해 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족들이 봐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피해자도 빨간불에 진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여론도 굉장히 박신영 씨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여론이 많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이렇게 용서를 하고 탄원서를 써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이렇게 탄원서 피해자 유족 측의 탄원서가 들어오면 재판부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참고를 하나요? 참작이 되죠. 이게 또 합의서 수준이 아니라 탄원서의 형태까지 적극적으로 또 요청을 한 것이기도 하고 적극도를 네, 더 높게 그리고 보는 이제 뭐 법에 이게 정해져 있다기보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조금 뭐 선처를 해주고 싶은데 탄원서들이 많으면 부담이 좀 덜하죠. 아, 내가 이걸 선처를 해주더라도 어떤 사회적 비난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없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평소에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 괜찮았던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법원에서도. 그러면은 뭐 이 좀 승현님 형량이 어떻게 좀 나올까요? 당연히 법원에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형을 선고할 건데 보통 이제 저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사건을 중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구형 1년인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고 그 피해자 측에서도 탄원을 제기하고 있다면 우리 형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실형을 살리는 방법과 그 실형을 살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하는 방법 혹은 실형을 살면서 가석방을 시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요. 법원에서 잘 판단해서 이 죄에 걸맞은 형을 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맞벌이를 하는 박 씨. 일이 늦게 끝나는 날엔 배달앱을 이용해서 딸의 저녁 식사를 주문해주곤 합니다. 방과 후 친구와 함께 숙제를 하겠다는 아이를 위해서 수제버거를 주문해줬는데요. 아이의 단짝 친구에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박 씨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문 요청 사항에 견과류를 빼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아이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고 친구가 갑자기 목이 부어올라서 숨쉬기 힘들어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일단 119에 신고를 해서 위험한 상황은 막았는데요. 아이가 쓰러진 이유, 바로 햄버거와 함께 온 샐러드 소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식당에 알렸지만 식당 주인은 죄송하다는 사과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청 사항을 누락한 사장은 정말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생각 궁금하니까요. 채팅창에 많이 좀 의견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 우리 이 기자도 혹시 뭐 못 먹는 거, 뭐 땅콩 알러지 같은 거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저는 못 먹는 건 없고요. 뭐 단 거 있으면 좀 더 달라고 이렇게 요청사항에 적기는 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주든가요, 그럼? 그냥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이수진 기자한테 사전에 좀 물어봤거든요. 야, 수진아, 너 혹시 뭐 못 먹는 거 없니? 그랬더니 저 없어서 못 먹죠. 아, 진짜.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 사람이 주문할 때 요청사항에 정확히 뭐라고 적은 겁니까? 배달앱 주문을 하면 기타 주문 요청 사항을 적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견과류 알레르기가 심하니까 견과류 토핑은 모두 빼주세요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견과류가 들어간 샐러드 소스도 빼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박 씨는 더욱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음식값에 위자료까지 청구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기자 수고했고요. 자, 이 사고가 난 이 햄버거 가게 평소 이렇게 자주 배달시켜 먹었던 곳은 아닌가 보죠?
별로 좋아하는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가게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토마토와 피클을 좀 빼고 양상추를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토마토는 많고 양상추는 좀 거의 없이 배달이 됐어서 그다음부터는 좀 덜 시켜 먹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뭐 할인 쿠폰도 주고 또 심각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진 않았었다고 합니다. 승희 의원님도 배달앱 이용해 보신 적 있죠? 아, 그럼요. 거기 뭐 요청사항 란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적어 놓으세요? 전 약간 좀 이렇게 오타쿠 기질이 있어가 약간 깨알로 뭐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음식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예. 있어가지고 깨알같이 적습니다. 아, 깨알같이? 예예. 아, 예.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특정 샌드위치 시키면 저는 그 고추죠 할라피뇨라고 해서 그 듬뿍 참치 듬뿍 다만 올리브는 빼고 뭐 이렇게. 아,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저런 손님. 아,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아니 그게 소비자가 그냥 부탁하는 거니까 아이, 들어줄 수 그럼요,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자 다시 예.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저도 토마토가 야채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피클의 그 시큼한 맛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하고 피클 저도 뺍니다. 근데 양상추는 사각사각 이거 맛있잖아요. 그래서 양상추를 이만큼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분의 리뷰의 마지막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걸 빼고 먹어도 이 햄버거 너무 맛있어요 라고 리뷰를 남기면서 별점을 4점 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퍼펙트한 거잖아요. 빼고 먹어도 햄버거 맛있는데 4점. 안 해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는 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게에서 행사가 너무 많이 밀려서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한 번만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리뷰 한 번만 딱 지워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손님 그러면 이 자영업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굳이 내가 이거 남겨놓을 필요 뭐 있냐라고 해서 리뷰까지 지웠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그런데 보통 한 번 이렇게 뭐 요청을 남겼는데 그게 안 된 채로 오면 거기 그냥 다음번엔 주문 안 하잖아요. 근데 네. 어쩌다 다시 또 그 가게에 주문을 했을까요? 뭐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햄버거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둘 다 이제 늦는 상태에서는 아이한테 맛있는 햄버거를 사주고 싶고 여기가 어쨌든 평점도 좋고 맛있는 햄버거 집인가 봅니다. 그리고 동네에 맛있는 햄버거 집이 바로바로 온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키면서 사실은 조금 더 돈을 주고라도 좀 잘 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거를 이 엄마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햄버거에는 견과류가 안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엄마가 신경을 써서 빵도 참깨가 없는 플레인 빵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견과류가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뭐 걱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요청사항에다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꼼꼼하게 주문하려다 보니까 싼 햄버거 집은 아니고 꽤 가격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요청사항은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와, 견과류 알러지가 그 참깨같이 작은 거에도 그렇게 바로 반응이 오는군요. 자, 그러면 어떤 메뉴에 견과류가 들어갔던 건가요? 요청사항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빵에 들어가는 참깨 때문에 이제 플레인 번을 시켰고 그다음에는 그런 거를 좀 넣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샐러드 소스에서 생겼습니다. 샐러드 소스에 잣과 아몬드가 들어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게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제품을 가져와서 소스를 쓰는 거여서 이 업장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마요네즈 색깔이랑 비슷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마요네즈인가 보다 하고 먹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혹시 배달앱 통해서 뭐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주 하죠. 코로나 이 때문에. 요청 되게 구체적으로 까다롭게 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아,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까? 왜냐하면 주는 대로 먹는다는 게 맞죠. 그리고 배달을 할 때 음식점들 가끔 식당에 앉아 있으면 특히 붐비는 시간대에 손님도 있고 배달도 계속해서 울리잖아요. 그렇죠. 띵동띵동 하면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저거를 적는다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승희 의원님처럼 저렇게 까다롭게 적는 손님 같으면 저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럴 것 그거 같습니다. 안 받으려면 사실 이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이 공산품으로 나온 음식들에는 공장 생산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같이 만듭니다. 이런 것도 적혀 있기도 하고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업주분들도 아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건 업주의 자유입니다만 이 메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도를 적어 놓을 수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식재료 우리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라고 고지를 하면 이런 문제점에서 좀 피해갈 수도 있죠. 아하, 그렇군요. 제가 이 사연에 달린 댓글 하나를 봤더니
그 황금아치 햄버거 있잖아요. 거기 식당에서 알바를 했던 분인가 봐요. 댓글에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시간당 만드는 햄버거가 100개다. 100개가 넘는다. 불고기, 슈비, 슈슈, 불고기, 상하이, 불고기 이런 식으로 주문이 푹푹푹푹 날라오면은 주문 사항 체크하다가 헷갈리기도 한다. 토마토 빼달라는 게 누락됐으면 다시 보내줄 테니까 제발 전화로 쌍욕은 하지 마라. 뭐 이런 또 사연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상황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M사, 유명한 L사 이런 어떤 그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이게 수제로 만드는 햄버거 가게고 수제 햄버거 가게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나의 햄버거. 사실 저도 햄버거는 영혼을 바쳐서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먹는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그 햄버거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뭐 5명의 남자들이라는 햄버거 가게에 가서 그 안에 이렇게 토핑하는 그 재미가 있어가 많이 먹어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토핑이 빠진 게 아니라 견과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바깥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냥 얼굴만 붉어지는데 이 친구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멀쩡한데 야 괜찮니? 괜찮니? 하는데 안으로 목이 붓는 거예요. 안으로 목이 부어서 우리는 바깥에 봤을 때 멀쩡하고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모르면 빨리 119에 신고 안 하면 질식사를 해서 유명을 달리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견과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고객 요청 무시하는 음식점, 음식감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이 배달도 아니고 가서 주문하는 음식점이고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알러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빼달라고 했을 때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서 그 재료를 썼다라면 그리고 그게 쉽게 뺄 수 있는 재료라면 실제로 음식점에서 뭐 새우 알러지 때문에 이 정말 큰 곤경을 겪은 분에게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했던 진짜요?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 소스에 견과류가 들어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먹은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좀 뭐 손해배상 인정 정도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사실 소비자가 원했잖아요.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넣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햄버거를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들어있지 않다라는 걸 믿고 먹었다라는 점이 있어요. 사실 과실상계라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과실이 있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과실이 있으면 그건 서로 간에 상계를 해주는데 분명히 그걸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햄버거가 왔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햄버거 안에 견과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먹었다 할지라도 소비자 측에는 과실상계, 즉 소비자 측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과실상계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햄버거를 만든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과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미님이 아유 정말 자영업 못해 먹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요청 사항이 예를 들어서 메뉴에 관해서 식재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미리 그러니까 식당에 따라서 어떤 곳은 자기 말한 것처럼 골라서 자기가 이렇게 다 적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칫 그게 못 하는데 이것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었던 걸 업주분이 감당하기 싫으시면 우리는 그건 변경 안 됩니다. 고지를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또 그런 단서를 달아놓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50대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만으로 52살 권재찬입니다. 어제 경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는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권재찬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잔인성과 피해 정도를 볼 때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했고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다가구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5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층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주민 3명도 화상과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쳤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 5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원룸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LPG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상자가 9명이나 났다는데 가스 폭발 사고 정말 한 번 터지면 네. 인명 피해가 너무 큽니다. 네, 5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이제 8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지금 4, 5층에서 났다고 돼 있는데 4, 5층에 유리창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폭발이 되면서 다 사라진 걸로 파손이 된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지금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액화 석유가스가 폭발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입니다. 자, 52세 권재찬. 자, 김병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신상공개 심의위 3분의 2 찬성이었다는데 권재찬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만장일치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게 살인죄가 특정 강력범죄에 들어가 있고 그 강력범죄에 들어가 있는 그 범죄가 잔혹해야 되는데 사람을 2사람을 연속해서 살해했다? 이것만큼 잔혹한 방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신상공개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는데 지금 저 영장실질심사하러 들어가는 모습인데 저는 저 모습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모자에 후드티에 그다음에 그 못기까지 올라오는 자크까지 가고 거기 마스크까지 했는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피해자가 2명이나 있는데 그 2명의 피해자의 목숨을 무참히 빼앗아간 사람의 얼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신상공개가 만장일치되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 사진 저 사진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취재진 앞에 설 텐데 그때 마스크를 쓰고 나올 겁니다. 또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죠. 이렇게 취재진이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권재찬은 또 벗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 사람의 얼굴을 방금 보신 그 증명사진으로밖에 기억할 수가 없겠죠. 사실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신상공개되는 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권재찬 하는 말이 나는 신상공개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앵커 말씀대로 절대로 마스크 벗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갔잖아요. 이 사전에 비밀번호 같은 걸 다 확보하는 상황이었고 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의 공범까지도 해쳤다는 부분들이 우발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 18년 전에 그 강도살인 저질렀을 때 그때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었거든요. 신상공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획범죄 증거가 거의 확실히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 씨. 어제 있었던 사건 공판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공범은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에이미 씨는 지난 2012년과 14년에도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는데요. 올해 1월에도 국내에 입국해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정말 그 사건 반장에서 자주 소개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황하나, 한서희, 그리고 또 에이미 씨인데 이 에이미 씨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법정에서는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투약을 했던 거다. 내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협박과 강요로 인해서 마약 투약했다는 건데 그런데 강제 출국까지 당했었는데 최근 5달 동안 6번이나 투약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어서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오늘은요 메일로 들어온 사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태봉님이신데요. 자, 사건반장은 사람들에게 삶을,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사건 자체가 우리네 묻 인간들의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떨 땐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그래서 욕도 합니다. 같은 인간인데 왜 저들은 저 지경일까 하고 말이죠. 아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승희 의원님 좀 받아 적으세요 좀.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마음에 새기고. 아 예. 그러겠어요? 아 예. 아니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사건 반장 너무 좀 잔혹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저희가 소개하는 이런 뭐 사건 사고들이 완전 뭐 별천지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래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똑바로 직시할 때 그걸 헤쳐갈 용기, 지혜도 생기는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감히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거 왠지 자동차 도둑 같아요. 네. 이제는 감이 와 이제는. 어느 가정집 현관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쇠 막대와 도구를 들고 길 건너에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남성 중 한 명이 현관문 쪽으로 달려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여성이 이들을 목격하는 바람에 지금 협박하러 온 겁니다. 지금 이거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무슨 협박만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갑자기 일당 중 한 사람이 현관 앞쪽으로 다가오는데요. 금속 막대를 건너받고는 다시 자동차가 있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 기계 소리 들리죠? 칭 했던 소리. 네, 자동차가 주차된 곳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저희 일당들 지금 자동차에서 촉매 변환기라는 부품을 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에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변환되도록 하는 촉매 장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현관 앞에 있던 남성은 혹시라도 목격자가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할까 봐 감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일당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자 현관 앞에 있던 남성도 같이 달아나 버립니다. 아니 그런데 자동차를 훔치는 것도 아니고 촉매 변환기를 절도한 그거 비싼 건가요? 저 주요 소재가 백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몰래 떼어난 다음에 저걸로 돈을 챙기는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속 일당들이 앞서 봤던 일당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달에도 런던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가죠. 이건 또 뭘까요? 네, 한 남성이 지금 포복.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배를 땅에 대고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기어가는 모습이 포복하는 군인 같은데요. 한 마리 뱀 같기도 합니다. 아니 어제도 어제 나왔던 거 찜질방 네. 마사지까지 받고 그거 돈 안 내려고 지금 직원 잠깐 졸고 있을 때 기어가지고 나가는 거. 네, 몰래 기어 나갔죠. 근데 이번에 이 남성은 도둑입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5시에 지붕을 통해서 침입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미용실입니다. 저렇게 뱀처럼 기어서 간 이유 움직임 감지 센서 때문이었습니다. 미용실 안에 설치된 방범용 움직임 감시 센서를 피하려고 저렇게 지금 뱀처럼 기어갔던 겁니다. 저렇게 하면 움직임을 감지 못하나 보죠? 못하나 봅니다. 이 현재 경찰은 저 남성이 미용실 금고에서 $8,000, 941만 원 상당인데요. 또 거기다가 수백 달러 상당의 제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미용실 점주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저 남성은 저 미용실 말고도 인근의 다른 피자 가게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미용실 CCTV에 포착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승희 의원님. 예. 저렇게까지 하면서 털어야 됩니까 진짜? 예? 저 사람은 절박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미용실에 8,000불을 두었다는 거는 집에 있는 것보다 미용실에 훨씬 더 CCTV라든가 보안 장치가 강해서 그게 남겨놓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못 잡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검찰이면 면식범입니다. 그 8,000불 있는 거 아는 사람이 저렇게 들어가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절대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잡으세요. 근처에 있습니다. 승희 의원님 제가 평소에는 진짜 과연 저분이 전문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방금 저 말씀은 진짜 양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야겠죠.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를 많이 본 도둑. 영화를 많이 보셨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김하은 아나운서인가요? 네, 미인대회가 열리고 있는 태국이었습니다. 2021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세계 5대 미인대회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60여 명의 여성들 가운데 최고 미인이 탄생하는 결승전 장면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우승자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 과연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게 될 여성은 누굴지 들어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Miss Grand International 2021 is Miss Grand Vietnam! 아, 저 사회자 아저씨 엄청 뜸들이네, 진짜. 그러게요. 물론 저 사회자 때문에 사건 반장에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베트남에서 그렇죠. 온 응웬특 투이 디엔이라는 여성 최고의 미인도 뽑혔는데 소개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투이 디엔이 경연에서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한 겁니다. 이 여성 4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이모 손에 맡겨졌고 18살 때까지는 친척들 도움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투이 디엔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Growing up without my parents taught me how important love is. And I'm standing here for the one who feel neglected, abandoned, and somehow you want to spread the pain and the hurt to others. Please let their love and sympathy raise in your inner self so that war and violence cannot happen. 네. 예. 모델 활동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하루에 18시간 이상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각종 미인 대회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낸 덕분에 저 자리까지 올랐다는 건데요. 투이 디엔은 최고의 미인에게 주어지는 왕관을 쓴 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자선 활동과 친절은 한 국가가 아닌 전 세계의 사명이라면서 오늘 저의 꿈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는 소감을 전했는데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예, 지금 저거 얘기하면서 왜 김하은 아나운서 얘기를 하냐고 또 몇몇 가족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김하은 아나운서가 2017년 미스 월드 인터내셔널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 예, 아시아 1등, 전 세계 6등 아주 탑 랭커였다는 점 다시 한번 환기해드립니다. 자, 다음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아우, 나 이거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로봇이에요. 사람과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실 때 아직 멀었습니다. 전원을 켜면요. 눈을 뜨고 깜짝 놀란 표정 짓죠. 뭔가 좀 어리둥절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이더니 이거 그러니까 그래픽 아니죠? 실제 로봇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손과 팔을 보면서 고개도 갸우뚱하고 눈썹도 이렇게 지켜 올려요. 저 표정만 보면 저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정말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감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 로봇 이름 아메카입니다. 영국의 로봇 기업 엔지니어드 아츠가 최근 자사 유튜브에 공개한 아메카의 모습인데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람을 이거 영화 아이로봇인가 그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 아메카 피부 색깔은 좀 회색으로 했는데 저것도 이유가 있어요. 성별이나 인종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저 회색을 한 겁니다. 진짜? 만약에 피부까지 사람 색깔이었다면 저렇게 인간의 미세한 표정, 손, 양팔까지 다 재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직 걷는 건 불가능해서 회사 측 다음 목표가 걸을 수 있는 단계로 개발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내년 1월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세계 가전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가정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소장님, 저는 말이죠. 진짜 물론 쟤네들이 이제 사람이 못할 걸 대신 해주면야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진짜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세상이 되면 저는 좀 공포스럽습니다. 전 이미 공포스러운데요. 저는 저분이 사람의 심리는 안 읽기를 바래요. 저분이요? 벌써 사람 취급을 하시는군요, 지금? 저 로봇가 사람 심리는 안 읽기를 바래요. 너무 똑같아. 무서운데? 무서워요, 좀.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낙타 한 마리가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옆에 차가 쌩쌩 달리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갓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낙타는 이날 골프장에도 등장했습니다. 마치 골프장의 멋진 풍광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걸으면서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저 낙타는 한 국립농업센터에서 탈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경찰과 동물통제국은 이날 낙타를 잡기 위해 고속도로와 골프장을 따라 추격했지만 낙타가 시속 64km의 속도로 도망가는 바람에 잡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동물통제국은 낙타가 탈출한 지 24시간 만에 캔자스주의 어느 도로에서 올가미로 낙타를 안전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아니 24시간 돌아다녔으면 낙타도 상당히 지쳤을 것 같은데. 발견 당시에 다리 앞부분에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울타리와 철조망을 통과하다가 찰과상을 입은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다친 데 없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동물 네덜란드로 가보시죠. 아, 고양이. 아,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벌써 귀엽습니다. 싱크대 위에 고양이 한 마리 앉아 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네요. 고양이가 싱크대 수도꼭지에 머리를 대고 있는데 머리가 수도꼭지를 막고 있으니까 물이 쪼르륵 머리 양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고양이 입을 자세히 보니까 혀를 낼름낼름 움직이고 있는데 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물을 마시려고 싱크대 위에 올라간 것 같기는 하는데 왜 하필 머리를 대고 저렇게 어렵게 마시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꼭지 아래에 입을 대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양이의 행동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귀엽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쟤는 너무 귀엽네요. 귀엽다. 알겠습니다. 자,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터치. 짜잔! 아빠, 이거 해봐요. 아빠, 어디 있어요? 어플레이도 앱을 다운받아 킨더조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와 함께 놀아요. 짜잔! 아빠, 이거 해봐요. 아빠, 어디 있어요? 어플레이도 앱을 다운받아 킨더조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와 함께 놀아요.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사건 반장 확 바뀝니다. 뭐야 이거 완전히 다른 프로잖아 하실 만큼 싹 바뀝니다. 도저히 다른 채널로 가실 수 없을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개봉박도 커밍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모습으로 역시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주말 휴일 푹 쉬시고요.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